안녕하세요. 지적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과의사가 아내를 독살한 끔찍한 범죄 사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인이 또 다른 여성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 즉 문자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의 메시지들은 마치 정서적 학대의 교과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교묘한 심리 조종, 즉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더 많은 진실과 지혜를 탐구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내를 살해한 치과의사 제임스 크레이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아내 안젤라를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제임스 크레이그.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치과의사 캐런 케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글을 참 잘 쓰죠. 캐런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크레이그는 단어와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그야말로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공개된 그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지 그 위험한 심리 개임의 단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이상화 단계. 상대방을 완벽한 사람처럼 대하며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의 시기입니다. 둘째, 평가절하 단계. 비난과 거짓말,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종종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런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뒤 안전한 자리에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건강한 관계의 초기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알아채기 힘듭니다.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칭찬과 애정, 이해심을 쏟아붓습니다. 신뢰와 의존성을 쌓기 위해서죠. 그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피해자의 가치관과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자신이 그 약점을 치유하고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방어막을 허물고 가해자에게 인정과 안정을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의 시작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미래에 다가올 모든 조종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제임스 크레이그가 캐런에게 보낸 실제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캐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캐런에게 자신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캐런은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막 끝내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그는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만난 지 3일 만에 당신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콤하고 설레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과장된 사랑 고백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비현실적인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당신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극찬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캐런을 세상에 둘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영원한 사랑, 나의 꿈을 꾸어요. 천국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피어나게 하기를. 셰익스피어가 썼을 법한 시적인 언어와 영원한 사랑의 약속. 그는 캐런이 이혼 후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캐런은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제임스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신앙심이 깊은 척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잠자리 기도를 해주는 소리를 캐런이 전화로 듣게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내밀하고 친밀한 행위입니다. 하물며 자녀와 부모의 기도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신성한 가치관을 이용하여 신뢰의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러브바밍은 캐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눈 남자였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의 이혼 후 공허함을 정확히 채워주었고 그녀를 그의 감정적 영향력 아래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고생이 된 것처럼 설레었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진짜 동기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솔직하고 연약해 보여서 신뢰가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척하며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더 깊은 감정적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친밀감을 흉내내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아내 안젤라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거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관계가 비윤리적이지 않으며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결혼 생활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그녀에게 완전한 안정과 이해,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 안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확히 제임스 크레이그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피해자가 행복감과 안정감에 취해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가 진짜라고 믿게 만든 후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거짓말, 가스라이팅, 죄책감 유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자기의심을 심어주어 피해자가 점점 더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혼란과 불안정함을 느끼며 종종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어떻게 이 단계를 그의 메시지에 교묘하게 엮어 넣었는지 보겠습니다. 내 아내 안젤라는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안젤라를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과 캐런의 관계를 정당화합니다. 캐런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 죄책감을 덜어주면서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아내에겐 당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것은 캐런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아내와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안젤라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병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난 절대 당신에게 약을 먹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기괴한 말입니까?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가 나에게 약을 먹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입니다. 굳이 말로 꺼낼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상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의심을 미리 차단하려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나중에 그가 아내에게 약을 먹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캐런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그런 약속까지 했는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및 작업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내가 안젤라를 독살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제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는 아내 안젤라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를 의심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었고 그는 이를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캐런의 동정심을 얻고 그녀를 감정적으로 계속 곁에 두기 위해 거짓 비난을 받고 있는 불쌍한 남자를 연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입니다. 가해자가 관계를 끝내는 시점이죠. 하지만 이 관계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피해자인 캐런이 먼저 가해자를 폐기한 것입니다. 안젤라가 사망하고 제임스가 체포되자 캐런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에 속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모든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지만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교활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제임스는 감옥에서도 조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런에게 당신 곁에 있을 수 없는 매일 나는 새로운 죽음을 경험합니다. 와 같은 극적인 편지를 보내며 관계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폐기된 관계를 다시 이상화 단계로 끌고 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서적 학대의 순환적 특성입니다. 이 단계들은 칼로 자른 듯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 피해자를 다시 올가매려 합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위험성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조차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캐런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현실 감각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크레이그는 정말 캐런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된 동기는 돈, 그리고 이혼이라는 사회적 낙인 없이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완벽한 삶이라는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 아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캐런은 그저 그의 개임에 이용된 또 다른 장기말에 불과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를 잃은 비극적인 호라비 행세를 하며 캐런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다른 거짓과 배신,
어쩌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캐런뿐만 아니라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자녀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임스 크레이그 사건을 통해 정서적 학대가 건강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건강한 기반 위에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지적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과의사가 아내를 독살한 끔찍한 범죄 사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인이 또 다른 여성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 즉 문자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의 메시지들은 마치 정서적 학대의 교과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교묘한 심리 조종, 즉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더 많은 진실과 지혜를 탐구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내를 살해한 치과의사 제임스 크레이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아내 안젤라를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제임스 크레이그.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치과의사 캐런 케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글을 참 잘 쓰죠. 캐런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크레이그는 단어와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그야말로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공개된 그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지 그 위험한 심리 개임의 단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이상화 단계. 상대방을 완벽한 사람처럼 대하며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의 시기입니다. 둘째, 평가절하 단계. 비난과 거짓말,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종종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런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뒤 안전한 자리에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건강한 관계의 초기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알아채기 힘듭니다.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칭찬과 애정, 이해심을 쏟아붓습니다.
신뢰와 의존성을 쌓기 위해서죠. 그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피해자의 가치관과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자신이 그 약점을 치유하고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방어막을 허물고 가해자에게 인정과 안정을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의 시작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미래에 다가올 모든 조종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제임스 크레이그가 캐런에게 보낸 실제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캐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캐런에게 자신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캐런은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막 끝내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그는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만난 지 3일 만에 당신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콤하고 설레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과장된 사랑 고백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비현실적인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당신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극찬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캐런을 세상에 둘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영원한 사랑, 나의 꿈을 꾸어요. 천국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피어나게 하기를. 셰익스피어가 썼을 법한 시적인 언어와 영원한 사랑의 약속. 그는 캐런이 이혼 후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캐런은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제임스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신앙심이 깊은 척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잠자리 기도를 해주는 소리를 캐런이 전화로 듣게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내밀하고 친밀한 행위입니다. 하물며 자녀와 부모의 기도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신성한 가치관을 이용하여 신뢰의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러브바밍은 캐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눈 남자였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의 이혼 후 공허함을 정확히 채워주었고 그녀를 그의 감정적 영향력 아래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고생이 된 것처럼 설레었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진짜 동기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솔직하고 연약해 보여서 신뢰가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척하며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더 깊은 감정적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친밀감을 흉내내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아내 안젤라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거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관계가 비윤리적이지 않으며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결혼 생활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그녀에게 완전한 안정과 이해,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 안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확히 제임스 크레이그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피해자가 행복감과 안정감에 취해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가 진짜라고 믿게 만든 후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거짓말, 가스라이팅, 죄책감 유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자기의심을 심어주어 피해자가 점점 더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혼란과 불안정함을 느끼며 종종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어떻게 이 단계를 그의 메시지에 교묘하게 엮어 넣었는지 보겠습니다. 내 아내 안젤라는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안젤라를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과 캐런의 관계를 정당화합니다. 캐런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 죄책감을 덜어주면서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아내에겐 당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것은 캐런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아내와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안젤라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병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난 절대 당신에게 약을 먹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기괴한 말입니까?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가 나에게 약을 먹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입니다. 굳이 말로 꺼낼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상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의심을 미리 차단하려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나중에 그가 아내에게 약을 먹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캐런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그런 약속까지 했는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및 작업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내가 안젤라를 독살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제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는 아내 안젤라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를 의심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었고 그는 이를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캐런의 동정심을 얻고 그녀를 감정적으로 계속 곁에 두기 위해 거짓 비난을 받고 있는 불쌍한 남자를 연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입니다. 가해자가 관계를 끝내는 시점이죠. 하지만 이 관계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피해자인 캐런이 먼저 가해자를 폐기한 것입니다. 안젤라가 사망하고 제임스가 체포되자 캐런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에 속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모든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지만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교활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제임스는 감옥에서도 조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런에게 당신 곁에 있을 수 없는 매일 나는 새로운 죽음을 경험합니다. 와 같은 극적인 편지를 보내며 관계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폐기된 관계를 다시 이상화 단계로 끌고 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서적 학대의 순환적 특성입니다. 이 단계들은 칼로 자른 듯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 피해자를 다시 올가매려 합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위험성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조차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캐런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현실 감각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크레이그는 정말 캐런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된 동기는 돈, 그리고 이혼이라는 사회적 낙인 없이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완벽한 삶이라는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 아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캐런은 그저 그의 개임에 이용된 또 다른 장기말에 불과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를 잃은 비극적인 호라비 행세를 하며 캐런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다른 거짓과 배신, 어쩌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캐런뿐만 아니라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자녀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임스 크레이그 사건을 통해 정서적 학대가 건강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건강한 기반 위에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지적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과의사가 아내를 독살한 끔찍한 범죄 사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인이 또 다른 여성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 즉 문자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의 메시지들은 마치 정서적 학대의 교과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교묘한 심리 조종, 즉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더 많은 진실과 지혜를 탐구하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내를 살해한 치과의사 제임스 크레이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아내 안젤라를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제임스 크레이그.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치과의사 캐런 케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글을 참 잘 쓰죠. 캐런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크레이그는 단어와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그야말로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공개된 그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지 그 위험한 심리 개임의 단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이상화 단계. 상대방을 완벽한 사람처럼 대하며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의 시기입니다.
둘째, 평가절하 단계. 비난과 거짓말,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종종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런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뒤 안전한 자리에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건강한 관계의 초기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알아채기 힘듭니다.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칭찬과 애정, 이해심을 쏟아붓습니다. 신뢰와 의존성을 쌓기 위해서죠. 그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피해자의 가치관과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자신이 그 약점을 치유하고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방어막을 허물고 가해자에게 인정과 안정을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의 시작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미래에 다가올 모든 조종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제임스 크레이그가 캐런에게 보낸 실제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캐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캐런에게 자신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캐런은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막 끝내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그는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만난 지 3일 만에 당신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콤하고 설레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과장된 사랑 고백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비현실적인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당신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극찬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캐런을 세상에 둘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영원한 사랑, 나의 꿈을 꾸어요. 천국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피어나게 하기를. 셰익스피어가 썼을 법한 시적인 언어와 영원한 사랑의 약속. 그는 캐런이 이혼 후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캐런은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제임스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신앙심이 깊은 척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잠자리 기도를 해주는 소리를 캐런이 전화로 듣게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내밀하고 친밀한 행위입니다. 하물며 자녀와 부모의 기도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신성한 가치관을 이용하여 신뢰의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러브바밍은 캐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눈 남자였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의 이혼 후 공허함을 정확히 채워주었고 그녀를 그의 감정적 영향력 아래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고생이 된 것처럼 설레었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진짜 동기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솔직하고 연약해 보여서 신뢰가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척하며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더 깊은 감정적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친밀감을 흉내내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아내 안젤라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거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관계가 비윤리적이지 않으며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결혼 생활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그녀에게 완전한 안정과 이해,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 안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확히 제임스 크레이그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피해자가 행복감과 안정감에 취해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가 진짜라고 믿게 만든 후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거짓말, 가스라이팅, 죄책감 유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자기의심을 심어주어 피해자가 점점 더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혼란과 불안정함을 느끼며 종종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어떻게 이 단계를 그의 메시지에 교묘하게 엮어 넣었는지 보겠습니다. 내 아내 안젤라는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안젤라를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과 캐런의 관계를 정당화합니다. 캐런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 죄책감을 덜어주면서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아내에겐 당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것은 캐런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아내와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안젤라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병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난 절대 당신에게 약을 먹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기괴한 말입니까?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가 나에게 약을 먹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입니다. 굳이 말로 꺼낼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상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의심을 미리 차단하려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나중에 그가 아내에게 약을 먹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캐런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그런 약속까지 했는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및 작업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내가 안젤라를 독살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제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는 아내 안젤라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를 의심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었고 그는 이를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캐런의 동정심을 얻고 그녀를 감정적으로 계속 곁에 두기 위해 거짓 비난을 받고 있는 불쌍한 남자를 연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입니다. 가해자가 관계를 끝내는 시점이죠. 하지만 이 관계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피해자인 캐런이 먼저 가해자를 폐기한 것입니다. 안젤라가 사망하고 제임스가 체포되자 캐런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에 속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모든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지만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교활한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제임스는 감옥에서도 조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런에게 당신 곁에 있을 수 없는 매일 나는 새로운 죽음을 경험합니다. 와 같은 극적인 편지를 보내며 관계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폐기된 관계를 다시 이상화 단계로 끌고 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서적 학대의 순환적 특성입니다. 이 단계들은 칼로 자른 듯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 피해자를 다시 올가매려 합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상처의 위험성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조차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캐런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현실 감각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크레이그는 정말 캐런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된 동기는 돈, 그리고 이혼이라는 사회적 낙인 없이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완벽한 삶이라는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 아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캐런은 그저 그의 개임에 이용된 또 다른 장기말에 불과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를 잃은 비극적인 호라비 행세를 하며 캐런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다른 거짓과 배신, 어쩌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캐런뿐만 아니라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자녀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임스 크레이그 사건을 통해 정서적 학대가 건강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 모든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건강한 기반 위에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적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치과의사가 아내를 독살한 끔찍한 범죄 사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인이 또 다른 여성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 즉 문자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의 메시지들은 마치 정서적 학대의 교과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교묘한 심리 조종, 즉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세상에 더 많은 진실과 지혜를 탐구하고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내를 살해한 치과의사 제임스 크레이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아내 안젤라를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제임스 크레이그. 법정에서 그의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치과의사 캐런 케인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글을 참 잘 쓰죠. 캐런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크레이그는 단어와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숙한 그야말로 언어의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공개된 그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지 그 위험한 심리 개임의 단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이상화 단계. 상대방을 완벽한 사람처럼 대하며 사랑을 퍼붓는 러브 바밍의 시기입니다. 둘째, 평가절하 단계. 비난과 거짓말,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종종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런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뒤 안전한 자리에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건강한 관계의 초기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알아채기 힘듭니다. 첫 번째 단계, 이상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칭찬과 애정, 이해심을 쏟아붓습니다. 신뢰와 의존성을 쌓기 위해서죠. 그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피해자의 가치관과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자신이 그 약점을 치유하고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방어막을 허물고 가해자에게 인정과 안정을 의존하게 만드는 교묘한 통제의 시작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미래에 다가올 모든 조종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제임스 크레이그가 캐런에게 보낸 실제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캐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캐런에게 자신이 필수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캐런은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막 끝내고 다시 데이트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그는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만난 지 3일 만에 당신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콤하고 설레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과장된 사랑 고백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비현실적인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당신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극찬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캐런을 세상에 둘도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영원한 사랑, 나의 꿈을 꾸어요. 천국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피어나게 하기를. 셰익스피어가 썼을 법한 시적인 언어와 영원한 사랑의 약속. 그는 캐런이 이혼 후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캐런은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제임스는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신앙심이 깊은 척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잠자리 기도를 해주는 소리를 캐런이 전화로 듣게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내밀하고 친밀한 행위입니다. 하물며 자녀와 부모의 기도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신성한 가치관을 이용하여 신뢰의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러브바밍은 캐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눈 남자였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의 이혼 후 공허함을 정확히 채워주었고 그녀를 그의 감정적 영향력 아래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여고생이 된 것처럼 설레었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진짜 동기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솔직하고 연약해 보여서 신뢰가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척하며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더 깊은 감정적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친밀감을 흉내내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아내 안젤라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거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관계가 비윤리적이지 않으며 함께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결혼 생활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그녀에게 완전한 안정과 이해,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 안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정확히 제임스 크레이그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피해자가 행복감과 안정감에 취해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가 진짜라고 믿게 만든 후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평가절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거짓말, 가스라이팅, 죄책감 유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자기의심을 심어주어 피해자가 점점 더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혼란과 불안정함을 느끼며 종종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어떻게 이 단계를 그의 메시지에 교묘하게 엮어 넣었는지 보겠습니다. 내 아내 안젤라는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안젤라를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과 캐런의 관계를 정당화합니다. 캐런이 가질 수 있는 윤리적 죄책감을 덜어주면서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아내에겐 당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것은 캐런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아내와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안젤라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병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난 절대 당신에게 약을 먹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기괴한 말입니까? 건강한 관계에서 파트너가 나에게 약을 먹이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입니다. 굳이 말로 꺼낼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상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의심을 미리 차단하려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나중에 그가 아내에게 약을 먹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캐런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그런 약속까지 했는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및 작업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내가 안젤라를 독살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제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는 아내 안젤라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를 의심하게 될 대상은 경찰이었고 그는 이를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